엔화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율은 언제나 산업의 천계였다. 일본 엔화 약세는 단순한 외환 시장의 변동이 아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제조 질서의 균형추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화면 속 그래프에서 엔화는 완만하게 내려앉지만 그 아래에서는 경쟁 구조가 갈라지고 가격 질서가 뒤틀리며 보이지 않는 압력이 한국 산업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장면은 반복됐다. 위기는 늘 숫자가 아니라 속도로 시작된다. 느리게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안심한다. 그러나 금융과 산업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은 언제나 모두가 아직 괜찮다고 말할 때였다. 엔화 약세는 일본 기업의 수출 가격을 낮춘다. 같은 제품 같은 기술이라도 환율은 가격 경쟁력을 바꾼다. 한국 기업은 아직 손익계산서에서 위기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매출은 유지되고 고용도 유지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해외 발주가 일본으로 이동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 기준이 다시 설정된다. 이 과정은 통계에 즉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금리는 각국의 선택을 드러낸다. 일본은 장기간의 초저금리를 유지했고 그 결과 엔화는 약세를 선택받았다. 반대로 한국은 물가와 자본 유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환율을 방치할 수도 없다. 이 긴장 속에서 산업은 정책보다 먼저 반응한다. 수익성 투자 고용이 조정되기 시작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개인의 삶까지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따라가려 한다. 여기서부터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위기는 언제나 작은 신호로 먼저 나타난다. 환율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은 아직 일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원엔 환율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한국 수출 기업의 마진은 서서히 압박을 받는다. 수출 단가는 유지되지만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금융 비용이 동시에 올라간다. 그 차이는 분기 실적이 아니라 현장의 의사결정에서 먼저 드러난다. 신규 설비 투자가 미뤄지고 장기 계약이 단기 계약으로 바뀐다. 숫자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속도는 이미 느려지고 있다. 금융시장은 위험을 미리 가격에 반영한다. CDS 프리미엄은 아직 급등하지 않았지만 완만한 상승 곡선은 불안을 드러낸다. 유동성은 표면적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자금은 점점 안전한 곳으로만 흐른다. 은행은 대출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은 차입 구조를 바꾼다. 이런 변화는 위기 직전이 아니라 위기 이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 단계를 자주 놓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조용히 반응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거래는 줄고 가격은 멈춘다. 이는 소비 심리를 약화시키고 다시 기업 매출로 되돌아온다. 산업 금융 부동산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엔화 약세라는 하나의 충격은 이 세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 아직 폭발은 없다. 그러나 균열은 이미 여러 곳에서 동시에 생기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 이 충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경제 충격은 단순히 환율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엔화 약세가 작동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상대 가격의 변화다. 일본 기업은 같은 비용 구조에서도 외화 기준 매출이 늘어나고 이를 다시 가격 인하로 전환할 여지를 얻는다. 반면 한국 기업은 원화 강세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싸진 위치에 서게 된다. 이 차이는 수출 계약서의 한 줄에서 시작해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된다.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 물량이 줄고 물량이 줄면 설비 가동률이 떨어진다. 가동률 하락은
곧 고정비 부담을 키운다. 금리는 이 과정을 가속한다. 일본의 낮은 금리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억제하고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반대로 한국은 물가 안정과 환율 방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구조에서 기업의 금융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같은 기술 같은 노동력을 갖고 있어도 금융 조건의 차이는 경쟁력을 바꾼다. 유동성의 흐름도 중요하다. 글로벌 자본은 항상 수익 대비 안전을 따진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는 일본 자산이 싸 보이고 한국 자산은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 보인다. 이 미세한 인식 변화가 투자 방향을 바꾼다. 충격은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다. 환율 금리 유동성이 맞물리며 서서히 압력을 높인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늘 예상 밖에서 터진 것처럼 보인다. 글로벌 경제사는 환율 충격이 어떻게 산업을 잠식하는지 반복해서 보여줬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은 공통된 경험을 했다. 환율 급등은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외화 부채 부담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이점이 생겼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가 왜곡됐다. 기술 투자와 인력 양성보다 생존이 우선이 되면서 경쟁력의 기반이 약해졌다. 아르헨티나는 환율 방어 실패 이후 통화 신뢰를 잃었다. 물가는 급등했고 금리는 치솟았다. 기업은 투자 대신 달러 확보에 집중했고 산업은 정체됐다. 그리스는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잃은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맞았고 긴축은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위축시켰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약세가 정치와 결합되며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다. 공통점은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질서의 신뢰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엔화 약세는 이 사례들과 동일하지 않다. 일본은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상대국의 통화 약세는 곧 자국 산업의 압박으로 전환된다. 글로벌 사례는 경고한다. 환율 충격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 대가는 산업과 개인의 삶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이제 시선은 한국 경제로 돌아온다. 엔화 약세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처럼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에서 가격 압박이 커진다. 수출 물량이 급감하지 않더라도 이익률은 먼저 깎인다. 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가격을 낮춰 점유율을 지킬 것인가,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물량을 줄일 것인가. 이 결정은 결국 고용과 투자로 이어진다. 금융지표는 이 변화를 조용히 반영한다. 기업 대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회사채 발행은 단기물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는 기업들이 장기 전망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스프레드의 미세한 확대는 위험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외국인 자본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들어오는 속도는 느려진다. 이 정체가 누적될 때 경제의 체력은 서서히 떨어진다. 이 영향은 개인의 삶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투자를 미루면 신규 채용이 줄고 임금 인상은 보류된다. 가계는 금리 부담 속에서 소비를 줄인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멈추고 자산 효과는 약해진다. 엔화 약세는 뉴스 속 환율 문제가 아니라 한국 가계의 선택지를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아직 위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과 개인의 여유가 동시에 줄어드는 순간 경제는 이미 상처를 입기 시작한 것이다. 이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극도로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이루어진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낮추면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커진다. 어느 쪽도 완전한 해답이 아니다. 그래서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호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시장에 과도한 공포가 퍼지지 않도록 언어를 조절하고 유동성 공급 창구를 열어두며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남긴다. 중앙은행은 금리보다 유동성에 집중한다.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은행 간 거래를 안정시키고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상황을 점검한다. 외환 보유액은 숫자 자체보다 신뢰의 문제다. 충분하다는 인식이 유지될 때 투기적 공격은 억제된다. 정부는 산업 정책으로 대응하려 하지만 환율 충격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만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경쟁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정책은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재정 역시 부담을 안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긴축을 선택하면 성장 둔화가 심화된다. 이 균형 속에서 정책의 핵심은 위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 IMF 시기에도 문제를 늦게 인정한 대가는 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잉 대응도 아니란 낙관도 아니다. 제한된 도구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다. 거시 지표의 변화는 결국 개인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엔화 약세와 그로 인한 산업 압박은 가계의 일상에서 천천히 체감된다. 임금 인상은 늦어지고 고용의 안정성은 약해진다.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 상환 부담은 지속된다. 이때 개인에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선택의 폭이 줄어든 뒤에야 그 실체가 드러난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과도한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환율 변동은 단기 투자 신호가 아니라 소득 안정성의 변수다. 고정비가 높은 가계일수록 충격에 취약하다. 부동산 금융자산 현금 비중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자산을 방어적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유동성을 확보해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과 소득 구조도 다시 보게 된다. 수출 산업에 직접 연결된 일자리일수록 변화에 민감하다. 반대로 내수 기반이나 공공 성격이 강한 영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구분은 우열이 아니라 리스크의 차이다. 엔화 약세라는 외부 충격은 개인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지금의 생활 방식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경제 변화는 언젠가 선택이 아닌 결과로 다가온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태도다. 엔화 약세는 언젠가 되돌려질 수 있다. 환율은 순환하고 정책은 조정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산업의 경쟁력은 한번 흔들리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는 언제나 숫자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신뢰와 선택의 문제로 작동한다. 과거의 위기들은 공통된 교훈을 남겼다. 문제를 늦게 인식할수록 대가는 커졌고 충격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회일수록 회복은 빨랐다. IMF 위기 이후 한국은 많은 것을 배웠지만 환경은 다시 달라졌다. 글로벌 자본의 이동 속도는 더 빨라졌고 통화와 금리는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금의 엔화 약세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어떤 체력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불안에 휩쓸릴 필요는 없지만 변화에서 눈을 돌려서도 안 된다. 산업은 적응하고
정책은 시간을 벌며 개인은 선택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는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 그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만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깊은 상처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는 산업 내부의 위계 재편이다. 대기업은 환율 변동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 해지 전략을 쓰고 생산 거점을 분산하며 자금 조달 창구도 다양하다. 그러나 중소협력사는 다르다. 납품 단가는 고정돼 있고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기 어렵다. 일본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면 한국 중소기업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 이익을 포기하거나 거래를 잃는다. 이 과정은 통계보다 빠르게 현장에서 진행된다. 금융 접근성의 차이도 격차를 키운다. 대기업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조건이 즉시 나빠진다. 담보 요구는 높아지고 만기는 짧아진다. 이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문제다. 한쪽에서 균열이 생기면 전체 구조는 약해진다. 이 압박은 고용으로 이어진다. 구조조정은 항상 조용히 시작된다. 신규 채용이 멈추고 계약직부터 줄어든다. 숫자는 아직 유지되지만 체감은 빠르다. 엔화 약세는 경쟁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내부의 취약한 고리를 하나씩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환율 충격이 산업 구조를 흔들 때 금융시장은 이를 가장 먼저 반영한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지만 업종 간 흐름은 달라진다. 일본과 경쟁 관계에 놓인 업종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방어적 성격의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이는 투자자의 취향 변화가 아니라 위험 인식의 변화다. 시장은 이미 엔화 약세를 구조적 변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외환 시장에서는 변동성 자체가 신호가 된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아도 좁은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국면은 불안을 키운다. 기업은 환율 예측이 어려워질수록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수출 계약은 짧아지고 환해지 비용은 올라간다. 이 비용은 결국 가격이나 고용으로 전가된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유동성은 남아있지만 선택적으로만 흐른다. 위험 자산은 외면받고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몰린다. 이는 경제의 혈액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상태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엔화 약세는 이렇게 금융시장을 통해 산업의 천을 서서히 낮추고 있다. 엔화 약세의 파장은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번진다. 일본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회복하면 다른 국가의 중간재 수요와 생산 계획도 조정된다. 이는 단순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의 재배치로 이어진다. 한국 기업이 맡아오던 공정이 일본으로 이동하거나 제3국으로 분산되는 사례가 늘어난다. 이 변화는 통관 통계보다 계약서에서 먼저 나타난다. 글로벌 금리 환경도 영향을 보탠다.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더라도 자본은 여전히 안전을 선호한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일본 국채와 기업 자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으로 인식된다. 이 인식은 자본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한국 시장의 상대적 매력을 약화시킨다. 자본 유출이 급격하지 않더라도 유입 둔화는 투자와 성장에 장기적인 부담이 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다시 산업으로 되돌아온다. 원화의 변동성은 수입 물가와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고 이는 소비자 가격과 임금 협상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공급망의 작은 이동이 한국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이유다. 엔화 약세는 외부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 환율과 금리가 산업과 금융을 거쳐 소비로 전달되는 과정은 느리지만 확실하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수입 물가의 경로가 바뀐다. 일본산 부품과 장비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한국 기업은 이를 온전히 이익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경쟁 압박 속에서 절감된 비용은 가격 인하나 마진 방어에 쓰인다. 소비자 물가가 즉각 낮아지지 않는 이유다. 반대로 에너지와 원자재처럼 글로벌 가격에 연동된 품목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 체감 물가는 이렇게 엇갈린다. 소비 심리는 숫자보다 기대에 반응한다. 임금 인상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가계는 지출을 미룬다. 내구자의 소비가 줄고 서비스 지출도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변화는 GDP 성장률보다 먼저 나타난다. 기업 매출이 둔화되고 다시 투자와 고용을 압박한다. 환율 충격의 순환고리다. 금융기관의 행동도 달라진다. 연체율이 오르지 않아도 심사는 엄격해진다. 대출 만기는 짧아지고 변동금리 비중은 높아진다. 이는 가계의 위험 노출을 키운다. 엔화 약세라는 외부 충격은 이렇게 소비와 금융의 접점에서 일상의 불안을 키운다. 위기는 소리 없이 확산된다. 과거의 위기는 언제나 환율 뒤에 숨은 신호를 남겼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수출은 버티는 것처럼 보였고 기업 실적은 급격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화 유동성은 빠르게 말라가고 있었다.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 위험이 축적되는 방식은 닮아 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수록 한국 기업의 외화 수익 구조는 불안정해지고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커진다. 작은 충격에도 손익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는 통화 약세가 어떻게 신뢰 위기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수출 경쟁력 회복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통화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되돌아왔다. 기업은 장기 투자를 포기했고 가계는 현금을 방어 자산으로 바꿨다. 경제는 성장보다 생존에 집중하게 된다. 이 전환점은 언제나 늦게 인식됐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동일하다. 지금의 환율 환경이 일시적인 변동인지 아니면 구조 변화의 일부인지다. 이 구분에 실패하면 대응은 항상 늦어진다. 엔화 약세는 위기를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의 시간을 줄인다. 환율 환경이 구조 변화로 굳어질 때 산업 전략의 차이는 결과를 만든다. 일본은 엔화 약세를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 전략의 일부로 흡수한다. 낮은 환율을 가격 경쟁력에만 쓰지 않고 점유율 회복과 표준 선점으로 연결한다. 반면 한국은 환율 변동에 대한 방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약의 문제다. 자본 이동에 민감한 구조에서 환율을 과감히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 차이는 기술 투자에서 드러난다. 일본 기업은 수익성이 낮아도 핵심 공정과 장비에 투자를 이어간다. 한국 기업은 수익성 악화를 먼저 느끼며 투자 속도를 조절한다. 이 미세한 강역이 몇 년 뒤 격차로 나타난다. 환율은 지금의 경쟁을 바꾸지만 투자는 미래의 경쟁을 결정한다. 정책 환경도 영향을 준다. 규제 노동 시장 에너지 비용은 환율과 결합해 기업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확장한다. 엔화 약세가 길어질수록 한국 산업은 단기 대응과 장기 전략 사이에서 더 많은 결정을 요구받는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의 일관성이다. 흔들리는 환율 속에서도 어떤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가 분명할수록 보이지 않는 상처는 깊어지지 않는다.
환율 충격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은 가장 느리지만 확실하게 반응한다. 처음에는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보이고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구조가 변한다. 정규직 채용은 줄고 계약직과 외주 비중이 늘어난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유연성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련 축적을 약화시킨다. 임금 구조도 달라진다. 성과급 비중이 커지고 기본급 인상은 억제된다. 이는 가계의 소비 성향을 바꾼다. 불확실한 소득 구조는 지출을 보수적으로 만든다. 소비 둔화는 다시 내수 기업의 매출을 압박하고 고용을 조인다. 환율 충격은 이렇게 노동과 소비를 잇는 고리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격차도 벌어진다. 안정적인 자산과 직업을 가진 세대는 충격을 흡수하지만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은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엔화 약세는 환율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문턱을 조용히 높이고 기회의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스며든다. 부동산 시장은 환율 충격의 간접적인 수용자다. 엔화 약세 자체가 집값을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리 경로와 소득 기대를 통해 서서히 영향을 준다.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환경에서 거래는 줄고 가격은 정체된다. 이는 급락이 아니라 멈춤에 가깝다. 문제는 이 정체가 길어질수록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유동성은 줄고 심리는 굳어진다. 가계의 자산 구조도 변한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은 움직이지 못하고 금융 자산은 변동성에 노출된다. 이때 환율 불안은 심리를 더 보수적으로 만든다. 신규 대출은 줄고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부동산은 소비의 담보 역할을 해왔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내수는 더 빠르게 식는다. 금융기관 역시 행동을 바꾼다. 담보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엄격해지고 대출 심사는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는 투기 억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의 결과다. 엔화 약세로 시작된 외부 충격은 이렇게 부동산과 금융을 거쳐 가계의 심리를 조인다. 눈에 띄는 위기는 없지만 경제의 완충 장치는 하나씩 약해지고 있다. 환율 충격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미묘하게 달라진다. 당장 등급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가기관과 글로벌 투자자는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시작한다. 성장률 둔화 산업, 수익성 악화 가계 부채 부담은 개별로 보면 관리 가능한 변수다. 하지만 이 요소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국가는 취약해진다. CDS 프리미엄은 급등하지 않아도 바닥을 조금씩 높인다. 이는 위기가 아니라 경계의 신호다. 외환 보유액은 여전히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시장은 절대적 규모보다 사용 가능성을 본다. 외화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일관된 메시지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과거 위기에서 신뢰를 잃은 국가는 외환이 있어도 공격을 받았다. 신뢰는 숫자보다 빠르게 무너진다. 이 국면에서 한국 경제의 강점은 위기 경험이다. IMF 이후 축적된 제도와 대응 매뉴얼은 분명한 자산이다. 그러나 환경은 바뀌었다. 자본 이동은 더 빠르고 심리는 더 민감하다. 엔화 약세는 국가 신용을 시험하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 복합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할 때 어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간접적인 시험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엔화 약세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변화는 정책 신뢰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경제가 압박을 받을수록 사람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한다.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변동성이 커질 때는 개입을 기대한다. 금리는 독립적이라고 강조하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인하를 바란다. 이 모순된 기대가 쌓일수록 정책 메시지는 어려워진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행동보다 설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서사다. 시장은 단기 성과보다 방향성을 본다. 엔화 약세에 대해 한국이 어떤 구조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산업 경쟁력과 금융 안정 중 무엇을 우선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신뢰는 유지된다. 반대로 그때그때의 대응이 반복되면 작은 충격도 과도하게 증폭된다. 사회적 합의 역시 시험대에 오른다. 위기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에 따라 갈등은 커진다. 금리 부담은 가계로, 경쟁 압박은 노동자로,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로 넘어간다. 엔화 약세는 단순한 외부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나누고 감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할수록 경제의 회복력은 약해진다. 이 지점에서 다시 개인의 시간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경제의 변화는 언제나 개인의 일정표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갑자기 속도를 낸다. 엔화 약세가 만든 압박은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나 소득 감소로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선택이 바뀐다. 이직을 미루고 창업을 포기하고 소비를 줄이는 결정들이 쌓인다. 이 작은 선택들의 방향이 같아질 때 경제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드러낸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시장을 맞히는 것이 아니다.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에 노출된 지점을 줄이는 것이다. 고정 지출을 관리하고 부채 구조를 점검하며 소득원이 단일 경로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는 위기 대비가 아니라 선택권을 지키는 전략이다. 엔화 약세는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붕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을 빼앗는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대응의 여지를 좁힌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환경은 결정을 강요하지 않지만 방향 없는 낙관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대응은 가능해진다. 이제 남은 질문은 구조적 회복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다. 환율은 조정될 수 있지만 경쟁력은 축적의 결과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 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당위 가격 경쟁에 매달리기보다 생산성 기술 조직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선택은 즉각적인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갈림길이 나타난다. 일부 기업은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다른 기업은 공정 개선과 자동화에 투자한다. 전자는 위기를 버틸 수 있지만 후자는 다음 국면을 준비한다. 환율 충격은 모든 기업을 시험하지만 같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 선택의 누적이 격차를 만든다. 정책 역시 같은 질문을 받는다. 당위 안정과 장기 경쟁력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재정과 규제 금융 지원의 방향이 일관될수록 시장의 불안은 줄어든다. 엔화 약세는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반복적으로 묻는다. 이 구조는 다음 충격을 견딜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준비가 지금의 선택 속에 숨어 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과거의 기준을 다시 불러낸다. 금리 정상화 통화 긴축 환율 변동은 새로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늘 같다. 자본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신뢰가 유지되는 구조를 찾는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 경제는 상대적 위치를 끊임없이 비교당한다. 성장률 하나, 물가 하나로 평가되지 않는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산업의 응답 속도가 동시에 검토된다. 이때 위험은 숫자가 아니라 조합에서 나온다. 가계 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오래 유지되고 수출 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면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된다. 각각은 관리 가능한 변수지만 동시에 작동할 때 충격은 증폭된다. 과거 그리스와 터키가 겪었던 국면도 이런 조합에서 시작됐다. 한국은 아직 선택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엔화 약세는 위기를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경제의 각 부문을 동시에 시험하며 준비 정도를 묻는다. 이 시험은 조용하지만 냉정하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커지고 선택지는 줄어든다. 지금의 환경은 위기가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경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후의 경로를 결정한다. 환율과 금리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중간 지대다. 대기업도 아니고 완전한 취약계층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기업과 가게다. 이들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충격을 가장 오래 흡수해 왔다. 엔화 약세가 길어질수록 이 중간지대의 여유는 빠르게 사라진다. 매출은 유지되지만 이익은 줄고 소득은 유지되지만 저축은 감소한다. 표면적으로는 안전기지만 내부에서는 완충 장치가 마모된다. 이 구간이 무너질 때 경제는 급격히 불안해진다. 소비의 중심이 약해지고 고용의 허리가 약해진다. 이는 통계보다 체감으로 먼저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폐업 결정이 빨라지고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가 미뤄진다. 금융 시스템은 아직 안정적이지만 대출 수요의 질은 변한다. 성장 목적의 자금보다 생존 목적의 자금이 늘어난다. 엔화 약세는 이 변화를 가속하는 촉매다. 외부 충격은 항상 내부의 약한 지점을 먼저 드러낸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붕괴가 아니라 압축이다. 여유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압축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다음 국면을 좌우하게 된다. 이 압축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다. 충격이 완만할수록 대응은 미뤄지고 미뤄질수록 비용은 커진다. 엔화 약세는 급락이나 폭등 같은 극적인 신호를 주지 않는다. 대신 정책과 기업 가계의 결정을 조금씩 지연시킨다. 투자 판단은 보수적으로 바뀌고 고용은 현상 유지에 머문다. 이 정체가 길어질수록 잠재 성장률은 낮아진다. 숫자로 드러나기 전까지 체감은 어렵지만 회복의 출발선은 뒤로 밀린다. 기업의 전략도 시간에 민감하다. 환율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투자를 미루는 명분이 된다. 그러나 환율은 돌아와도 경쟁 환경은 그대로 남는다. 일본 기업이 점유율을 회복하고 표준을 선점한 뒤라면 환율 정상화는 격차를 되돌리지 못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예측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행되는 계획이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단기 안정에 집중하면 시간은 벌 수 있지만 구조 개선은 늦어진다. 엔화 약세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충격 앞에서 시간을 벌어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진행 중인 결정들 속에 숨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의 성격은 숫자보다 심리에서 드러난다. 엔화 약세가 길어질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기대다. 기업은 성장 계획을 말하지 않게 되고 가게는 미래를 가정하지 않는다. 이 변화는 통계로 잡히기 어렵지만 경제의 활력을 잠식한다. 기대가 약해진 사회에서 소비와 투자는 본능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불황의 결과가 아니라 불황의 원인이 된다. 금융시장도
이 심리를 반영한다. 변동성이 낮아진 듯 보이지만 이는 안정보다 관망에 가깝다. 거래는 줄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낮아진다. 자금은 움직이지 않거나 가장 안전한 곳에만 머문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경제는 순환을 멈춘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엔화 약세는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지 않는 대신 기대를 서서히 마모시킨다. 미래에 대한 상상이 줄어들고 선택은 방어적으로 바뀐다. 이 지점에서 경제는 방향을 잃기 쉽다. 회복의 신호는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기대에서 먼저 나타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과장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개인의 선택으로 돌아온다. 것이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이다. 엔화 약세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압박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대응 여부는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과도한 비관과 무관심이다. 두 태도 모두 선택을 멈추게 만든다. 경제 변화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조정의 시간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격의 순간으로 다가온다. 개인이 점검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첫째, 고정 지출의 비중이다. 소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부담이 되는 것은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다. 둘째, 부채의 구조다. 금리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상환의 지속 가능성이다. 셋째, 소득의 경로다. 단일 산업, 단일 거래처, 단일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위험은 이미 높아져 있다. 이 점검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남기기 위한 작업이다. 엔화 약세는 개인에게 투자 조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던진다. 지금의 생활 구조는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것이 경제의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로 바뀐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시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방향을 잡아두지 않으면 다음 국면에서 움직일 여유는 사라진다. 이 국면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위기의 형태다. 엔화 약세는 붕괴형 위기가 아니다. 은행이 닫히지 않고 시장이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더 오해하기 쉽다. 사람들은 위기를 소음으로 인식한다. 급락 폭등 공포가 있어야 위기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위기는 소음 없이 진행된다. 숫자는 유지되고 시스템은 작동하며 일상은 계속된다. 그 사이의 구조만 바뀐다. 이 변화의 핵심은 선택의 질이다. 기업은 당위 손익을 방어하는 선택을 반복하고 가게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소비를 줄인다. 정책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산다. 각각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경제는 점점 경직된다. 엔화 약세는 이 경직을 가속하는 외부 자극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은 항상 다음 단계로 이어졌다. 성장의 재도약이거나 장기 정체다. 갈림길은 위기 한가운데가 아니라 위기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난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엔화 약세는 끝을 알리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묻는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1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회복의 조건이다. 회복은 환율이 돌아오는 순간 시작되지 않는다. 준비가 끝난 순간부터 가능해진다. 엔화 약세가 남긴 압박 속에서도 일부 산업과 기업은 방향을 분명히 한다.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품질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앞세운다. 단기 수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거래 관계는 유지된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된다. 국가 차원에서도 회복의 조건은 명확하다.
외환 안정 금융 건전성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유지될 때 충격은 흡수된다.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환율 변동은 증폭된다. 그래서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을 요구받는다. 잦은 방향 전환은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자본과 인재를 멀어지게 한다. 개인에게 회복의 조건은 더 단순하다.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남기는 것이다. 현금 흐름 기술 역량 관계망은 모두 완충 장치다. 엔화 약세는 한국 경제에 상처를 남기고 있지만 그 깊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회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준비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한 다음 국면에서 선택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시선은 다시 전체로 확장된다. 엔화 약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다. 환율은 산업을 흔들고 산업은 고용과 소득을 바꾸며 소득의 변화는 다시 금융과 소비로 되돌아온다. 이 순환 고리는 빠르게 돌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하다. 문제가 드러날 즈음이면 이미 선택의 폭은 줄어들어 있다. 많은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처럼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는 신호가 있었지만 해석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이 순환의 중간 지점에 서 있다. 아직은 조정의 단계다. 기업은 버티고 있고 금융 시스템은 작동하며 일상은 유지된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믿는 순간 위험은 커진다. 조정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장기 정체로 굳어질 수도 있다. 갈림길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대응에서 만들어진다. 엔화 약세가 남기는 가장 큰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우리는 이 변화를 일시적 변수로 소비할 것인가, 구조적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 전체의 태도가 모일 때 경제의 방향은 정해진다. 아직 결정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여전히 선택의 시간이 남아있는 구간이다. 마지막 국면에 가까워질수록 경제의 본질은 더 선명해진다. 엔화 약세가 남긴 흔적은 단기 지표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기록된다. 기업은 보수적으로 변했고 가게는 미래를 가정하지 않게 됐다. 이 변화가 일시적이면 경제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습관으로 굳어지면 정체는 구조가 된다. 과거 장기 침체를 겪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지점에서 방향을 놓쳤다.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순간 준비도 멈췄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선택의 연속이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불확실성을 전제로 구조를 바꿀 것인가. 두 선택의 차이는 몇 분기 후가 아니라 몇 년 뒤에 드러난다. 산업의 체질 노동의 유연성 금융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의 대응은 결과가 아니라 기반을 쌓는 과정이다. 엔화 약세는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무엇이 취약한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이 노출이 불편하다고 해서 덮어둘 수는 없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드러나는 순간 이미 깊어져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준비다. 다음 변화가 왔을 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남기는 것. 그것이 이 긴 흐름의 마지막 과제다. 이 긴 흐름의 끝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엔화 약세는 왜 보이지 않는 상처로 남는가?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마모의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붕괴는 대응을 촉발하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압박은 판단을 늦춘다. 산업은 조금씩 여유를 잃고 가게는 선택을 미루며 정책은 시간을 산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도 즉각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된다. 경제는 언제나 회복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준비된 구조와 일관된 선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엔화 약세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은 기업에게는 전략으로, 정부에게는 신뢰로, 개인에게는 생활 구조로 돌아온다. 어느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충격은 그 틈으로 스며든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경고가 아니다. 방향이다. 불안은 피할 수 없지만 무력감은 선택이다. 경제는 늘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지만 이해하려는 사회는 충격을 흡수한다. 엔화 약세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그리고 그 결말은 외부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지금의 선택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상처를 흉터로 남길지 회복의 기억으로 바꿀지를 결정하게 된다.